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국채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플럭 오늘은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실 텐데 이게 어느 정도 같이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요인들 잡아주시죠. 예, 최근에 사실은 미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강한 경제 성장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미국 국채의 발행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좀 상승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금리에 연동을 해서 한국 금리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과 이런 경제 펀더멘털이라던가 수급적으로 좀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과거에 2018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이제 미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지만은 한국 금리는 하락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미국 금리가 미국 금리 연동해서 상승을 했지만은 좀 향후에 조금 다른 모습들, 미국 금리는 올라가더라도 한국 금리 내려가는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미국과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밤에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4.9%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쉬는 곡도 아니고 저 미국에서 선진국인 미국에서 4.9%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국의 경기가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한국은 조금 경기가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거는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따른 부정적 영향들이 민간 소비라든가 기업들에게 미국에 비해 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의 모멘텀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채 발행 규모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민주당 자체가 좀 재정을 쓰자, 지출을 하자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채 발행 규모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8월 달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요 국채 발행 수급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2021년 코로나가 터진 다음해를 고점으로 해서 완만하지만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발행 규모가 감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한국 정부가 공급을 하는 국채 발행 규모가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봐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수급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공급이겠죠. 공급에 대해서 좀 증가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좀 가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금리는 좀 내려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일에 한국 정부가 이제 11월달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11월 국채 발행 규모는 5조 원입니다. 10월 달이 8.5조, 그리고 올해 월 평균 규모가 12.3조 원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한국 정부가, 다음 달에 얼마나 국채 발행을 조금 줄이는지, 발행 규모를 얼마나 줄였는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 금리에 연동해서 상승한 한국 금리에 대해서 조금, 기재부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는 총재도, 미국 금리에 연동해서 상승한 한국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민거리다. 라고 언급한 점에서 보듯이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재부 쪽에서 뭔가 정책적인 대응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좀 미국 금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금리가 현재 미국 영향 때문에 같이 좀 올라가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고, 배경이 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게 된 원인 분석을 좀 자세히 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는 견고하고 공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인 거고 이렇게 경기가 견고한 모습을 보인 거는 민간 소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소비 부분이 전체 경제의 한 70% 정도, 7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민간 소비 부분이 3분기에 4%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상황인 거고,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이게 의문점입니다. 대체 미국 연준은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금리를 500bp 이상을 올렸는데도 왜 미국의 경기는 꺾이지 않을까? 왜 미국의 소비는 꺾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 미스테리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미스테리와 달리 미국의 경기는 그만큼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보다 보니 이제 시장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연내, 연말 혹은 내년 초가 되면은 경기가 침체를 보일 것이다. 금리를 저렇게 빨리 올렸는데 경기 침체를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경기 침체 전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라진 상황인 거고 그것들이 최근에 금리 견인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UAW 파업, 그러니까 전미자동차협회의 노조의 파업 장기화 그리고 높아진 금리 그리고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 10월 초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는 완화가 됐지만은 결국에 이게 말씀드리는 게 해소가 된 게 아니라 11월 중순으로 지연이 된 이슈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 성장에 둔화 요인으로 조금 갈 수 있다.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더 높이지 못하는 이런 요인들을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금리 상승을 견인한 것이 기간 프리미엄.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계속한다. 결국에는 이제 공급 압력이 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 기간 프리미엄이 국채 발행이 확대되면서 기간 프리미엄으로 해서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건 이제 다음 주 이벤트입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게 FMC가 있겠죠. FMC가 있는데 FMC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몇 시간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국채 발행 규모를 발표를 합니다. 국채 발행 규모를 발표를 하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게 8월 달에 3개월마다 발표를 하는데 8월 달 발표했을 때 발행 규모가 증가가 되다 보니 시장에서 이제 통화 정책만 신경을 쓰다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저희는 조금 다음 주에 발표된 미국채 발행 규모에서 전체 발행 규모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기별 발행 규모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2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발행을 하는데 최근에 금리가 크게 상승한 거는 10년, 20년, 30년 이런 장기물 쪽의 발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그 장기물 금리를 크게 규모를 확대가 되면은 높은 수준의 금리에서 오랜 기간 이제 빗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5%에서 30년 동안 이제 묶여있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저희는 미국 재무부가 이런 조금 장기물 쪽 발행 규모는 크게 늘리지 않고 단기물 쪽 발행 규모를 확대를 하면서 좀 이제 이자 부담을 좀 낮추려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에 이런 최근에 높아진 장기물 금리 압력도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시장 금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점을 받지 않을까, 피크를 좀 확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미국의 GDP가 연율로 4.9%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강한 성장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오히려 10bp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수익률이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궁금한데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어제 사실 이제 성장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선반영됐다. 사실 이제 시장의 컨센이 4.5긴 했지만 4.5로 이제 실제 컨센보다 잘 나오긴 했지만은 컨센서스가 계속 꾸준하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었고요. 시장에서 이제 5% 성장 정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는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잘 나오는 데서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는 향후 전망인 거죠. 3분기 성장이 잘 나오긴 했는데
4분기 그리고 내년 성장까지가 성장도 3분기처럼 성장이 버틸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시장은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죠.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의 장기화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이런 소비의 위축, 이자 비용 부담에 따른 소비의 위축, 연방 정부의 셧다운 등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이런 전쟁의 불확실성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이 3분기의 성장 경로가 4분기 내년에는 지속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반영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시장은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과 관해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